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쓰리포인트입니다.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의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계속 또 여러 가지 이슈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셨을지 첫 번째 포인트부터 알아봅니다. 오늘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로는요,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 증시 조정입니다. 미증시는 비교적 크게 흔들렸고요. 우리 증시는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과 함께 이렇게 해서 마무리될 미국발 악재인가, 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의견이세요, 이사님? 네. 그 말씀드리기 전에 항상 우리가 방송 전에 이렇게 얘기를 사담을 나누잖아요. 예. 근데 가끔씩 그 생각을 해요. 차라리 이 나누고 있는 사담이 더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씩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네. 또 점성 시크릿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재밌습니다. 거기서도 많이 하고, 네. 뭐, 볼목사에서도 많이 했었고 한데. 그래서 방송 전에 이렇게 사담을 나누는데 이게 그러다가 방송사고 낼까봐 자꾸 조마조마해가지고요. 일단은 뭐 지금 증시 상황에서 웃어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좀 이제 증시를 바라본 게 되게 많이 무뎌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매매할 때도 이렇게 뭐 조바심 같은 게 별로 안 나요. 너무 느긋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그러니까 시장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저처럼 무디게 보지만 하는 게 아니라, 무디게 보라는 게 아니라 이제 객관적으로 좀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어찌 보면은 조정 국면에 들어갔어요. 그 조정 국면이 공교롭게도 이제 지난주 목요일부터 2월 20일부터 일단 조정이 들어갔는데, 일단은 그때부터 이제 미국 증시가 조금은 안 좋은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뭐 인플레이션 우려감, 그리고 경기 지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월마트인가요? 실적 좀 안 좋게 실적은 좋게 나왔어요. 좋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좋다 보니까 앞으로도 더 좋겠지라는 이 기대 심리 때문에 네. 이게 도리어 좀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이제 미국 증시는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들이고, 아니 그 전부터 나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 소위 말하는 3천 삼중천정이라 그러죠. 이걸 만들게 되면서 정고점이 이렇게 돌파가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었는데, 이게 결국 이제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좀 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2월 20일부터 현재 그 시장이 좀 하락으로 전환된, 어쨌든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좀 하락으로 전환된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또 이제 지나고 나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나고 나서 얘기한 건 아니고, 2월 19일 날 제가 하필이면 여기 못 나와서 말씀 못 드렸는데, 2월 19일 날 제가 다른 방송 가서는 조정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딱 한 가지 말씀드렸어요. 선물 수급. 근데 이거를 목요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짬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드렸는데 무슨 말씀 드렸냐면은, 지수가 일정 부분 상승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 대량 선물 매수가 들어온다. 지수가 하락을 하다가 어느 순간 선물이 어떤 대량 매도가 나온다. 이랬을 경우에 거기가 고점이 되거나 바닥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걸 미리 세팅했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2월 19일 날 이제 지수 선물 같은 경우에 좀 보시게 되면은 네. 지금 현재 기간별로 보게 되면은 이게 금액으로 해놨구나. 금액 말고 이제 저는 계약수로 보거든요. 계약수로 네. 보는데 2월 19일 날 보게 되면은 그날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부터 그죠. 계속 팔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왜 했었던 것 같죠? 우리 상생했거나? 아닙니다. 아니, 처음 기분 듣습니다. 탓인가요? 예, 예. 왜 했던 거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네. 수급인가요? 그래서 이게 선물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데 예. 저는 만계약 기준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2월 19일 날 보게 되면 종가 기준으로 1678계약 매수 우위예요. 그러니까 순매수는 안 그러고 제가 매수 우위라고 말씀을 드리죠. 선물 수급은 매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게 순수하게 상승으로 가는 포지션을 잡아도 당연히 얘기지만 매수가 잡히고요. 그리고 그 매도 포지션 있잖아요. 시장이 하락을 해야 수익이 나는 포지션. 이거를 청산을 해도 매수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결제 학생하고 그래서 미결제 증감 동향을 같이 봐야 되는데, 근데 2월 19일까지 보게 되면 어쨌든 선물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됐고 미결제 학생이 계속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순수하게 매수 포지션 누적이라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선물 매수가 들어오다가 저는 만계약 기준을 잡아요. 만계약 이상 대량의 선물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를 저는 개인적으로 변곡점으로 잡아요. 변곡을 잡는데 이게 한번 그 시장 방향성 잡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찾아보면은 지난 7월달 있잖아요. 지난 7월달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7월 4일날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18,400계약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 한번 가볼까요? 7월 4일로 가보게 되면은 요 날인데 7월 4일날 18,000계약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 결과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보세요. 7월 4일날 18,000계약이 매수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보게 되면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수가 하락을 하다가 어느 순간 대량 선물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바닥 신호고요. 지금처럼 최근에 2월 19일처럼 대량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단기적으로 고점 신호구나 라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아니면은 과거에 한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량 선물 매도가 나온 다음 날, 대량 선물 매수가 들어온 다음 날, 그리고 그 이전 흐름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은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얘기인지 알 겁니다. 지수가 일정 부분 상승하다가 상승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대량 선물 매수가 들어온다.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선물 대량 매도가 나온다. 요것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수요일 날 다른 방송에서는 그렇게 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나올 거 생각했는데 뭐 깊은 조정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간단합니다. 지금의 어떤 시장 성격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의 시장 성격이 지수 대형주 장세인가요? 아니면은 이슈 중심의 테마 장세인가요? 이슈 중심의 테마 그죠? 장세. 우리 상장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후자입니다. 네. 만약에 지수 대형주 장세였다면 이런 흐름이 나왔다면 아마 지수는 이미 2,550포인트 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수 대형주 장세라기보다는 어찌 보면은 이슈 중심의 테마 장세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지수를 좀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시장 대응하는 건 쉽지가 않을 거예요. 최근에 이제 한 섹터만 콕 찍어서 계속 가는 흐름적인 순환매가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어떤 섹터 사야 될까 고민이 좀 많이 될 건데 2월 19일 이후에 어떤 섹터가 갔는지를 한번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19일 같은 경우는 2차전지, 반도체, 조선이 갔고요. 그리고 20일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한한령 해제, 그러면서 엔터라든지 화장품 이런 게 갔고 21일 같은 경우는 철강,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2차전지 갔었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19일날 2차전지 갔다가 어제 2차전지 2차전지 또 부각이 됐었죠. 그리고 20일날 엔터, 화장품 괜찮았는데 오늘 화장품이 일부 종목이 코스메스 같은 거 괜찮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빠르게 순환매가 될 때 대응하기 쉽지가 않은데 방금 말씀드린 거 이런 거 한번 잘 기억을 해보시게 되면은 아마 시장 대응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이 말씀 드릴게요. 지금 개인적으로 약간 걱정이 되는 건 좀 뭐냐면은 공매도가 재개가 되게 된다라면은 지금 조선이란지 방산이란지 그리고 뭐 일부 바이오 같은 것들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상당히 저평가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매도가 나올 수는 있을 거라고 보다도 거기에 대체할 만한 섹터가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한데 만약에 그때 가서 2월 19일 날 그랬던 것처럼 삼성전자 중심의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여주게 된다라면은 아마 시장이 대형주 장세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거 이전에 그때 가서 조정이 나오는 것보다는 지금 미리 이렇게 매를 맞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아싸리 매를 미리 맞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다 보니까 지금의 조정이 또 개인적으로 반갑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올해 들어와서 뭐 2달 동안 지수 상승이 상당히 좀 나왔습니다. 뭐 코스피 기준으로 보더라도 2,400포인트에서 뭐 2,700포인트 부분까지 갔는데 지수만은 11% 올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정이 나오는 것도 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번외적인 얘기인데 이번에 그 소액주주의 어떤 권리 강화? 네. 상법 개정이 있었잖아요. 상법 개정, 네.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 되게 궁금해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좋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주주의 그죠? 권리를 조금 더 이 법적으로 보장을 한다라는 게 표면적이기는 한데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그 소액주주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어찌 보면은 상호펀드라든지 그리고 헤지펀드도 소액주주가 될 수가 있어요. 개인주주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소액주주를 보호하려고 상법을 개정했는데 이사충실 의무를 만들었는데 그게 그 사람들까지 만약에 적용이 되게 된다라면은 그게 과연 소액주주한테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MBK 같은 기업을 굳이 콕 찍어서 말씀 죄송한데 뭐 고리아이는 기업을 봤을 때 물론 거기에 있는
회장이 김용범 회장인가요? 그 최용범. 부분이 최용범 회장. 네. 그분이 어떤 행태도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은 네. 이 소액주주 권리의 강화가 소액주주에 대한 권리 강화가 네. 진짜 순수하게 이제 우리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그런 측면을 가야 되는데 이 소액주주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게 명확하지 않게 되면은 도리어 이게 좀 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준을 국회에서 좀 명확하게 좀 만들어서 남이 딴 사람이 이제 쇠를 보는 그런 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네. 선거 개정안은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아직까지 가야 될 만한 부분들이 조금은 있기는 한데 이 그렇죠. 주주라는 문구를 집어넣느냐 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좀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미국의 경기도나 우려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최근 들어서 우리 증시 조정은 너무 많이 올랐으니 지금 쉬어가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가격 조작보다는 기간 조정의 성격이 조금 더 크다라는 시각으로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포인트로 잡았던 미국의 경기도나 우려는 네네.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시각이신 거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게 네. 되면 경기 선행지수라든지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이게 설문조사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경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어보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물어봤을 때 이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 되면 이 지표가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지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뭐죠? 관세. 그러다 보니까 질문의 대답이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ISM 제조지수 있잖아요. 이것도 어떤 지표를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설문조사 방식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찌 보면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본다라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예. 첫 번째 포인트에서 정리를 제가 못했는데 예. 결론을 못 내렸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 증시 조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자연스럽게 대형주 장세로 넘어가느냐 요것만 네. 한번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시자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숙제가 있네요. 다음번에 대형주 장사로 넘어가는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시선을 국내로 포커스를 맞춰서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 2%대 기준금리로 이제 네네. 접어들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네. 일단은 완전하게 이제 환율 전쟁에 뛰어들었다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환율, 네. 오늘은 뭐 항상 그렇지만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주제만 골라서 왔는데 네. 저는 이번에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환율 한국은행이 어디에 좀 포커싱을 하고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 11월 달로 한번 가보게 되면은 많은 분들의 예상을 벗어나서 금리 인하를 결정을 했습니다. 맞아요. 결정했어요. 그때 그죠? 깜짝 금리 결정했는데 거기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그 기자들과 어떤 기자회견에서 경제 성장을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수출 얘기도 되게 많이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많은 것들을 변수들을 봐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 경제 성장률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 성장률을 보는데 어디 포커스를 맞추냐? 내수보다는 수출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나왔던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기자회견에 나왔던 질문과 대답을 한번 제가 볼게요. 물가와 금리가 낮아졌는데 내년 민간 소비 전망치도 낮춘 이유는 해가지고 질문이 나왔었는데 여기 그 한 모 국장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성장률 조정의 가장 큰 요인은 수출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출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영업이익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것이 배당이라든가 직원 월급 등으로 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민간 소비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본다라고 네.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장률 조정의 가장 큰 요인은 수출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지금 이제 1.5% 하향 조정을 했잖아요. 경제 성장률이 좀 안조가 있는 부분에 대한 원인을 너무나 당연하지만은 내수보다는 수출로 잡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출이 안 좋아지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경쟁률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출을 좀 살려줘야 되는데 한국은행에서 수출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원화 약세. 그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11월 28일 날 그때 당시에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통해서 원화 약세를 유발을 하게, 그러니까 통화에 대한 약세를 유발을 하게 되고 통화가 약세 쪽으로 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환율이 고환율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총량적으로 수출이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은 성장폭이 둔화가 되고 있거든요. 수출 총량은 안 줄어들고 있어요. 총량은 안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적인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단지
전년 대비 성장폭이 확대가 되느냐, 꺾이느냐, 줄어드느냐, 요거는 이제 포커싱 했는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뿐만 아니라 거기는 금통위원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수출 성장폭이 둔화가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수출 성장폭이 둔화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폭도 마찬가지로 둔화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예를 들게 되면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1월 달에 1.9% 낮췄었는데 이번에 다시 와가지고 석 달 만에 다시 1.5%로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내수보다는 해외 쪽으로 봤을 때 수출의 어떤 경쟁력이 현재 수출의 성장폭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이번에 금리 인하, 한은에서 의도했던 것처럼 지금 네네. 수출로 경제를 좀 살리기 위한 일환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쵸. 네. 그렇다면은 한은의 의도처럼 수출에 좀 도움이 될 것인가, 네네. 수출에 도움이 되면서 증시에도 도움이 될 것인가, 수출주가 좋을 것인가, 여기에 네네. 대해서 좀 마무리 지어볼까요? 네. 일단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율이 1,420원대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아마 한국에서는 액션을 취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네. 지금 1,400원대 이상 만약 고환율이 유지가 되게 된다라면은 금리나 속도가 조금, 조절이 되겠지만 만약에 환율이 1,400원대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된다라면 한국에서는 계속 액션을 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결국 그럼 수출주에 도움이 될 것인가? 시장에서 어쨌든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물론 지금 최근 시장에서는 좀 흔들리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전반적으로 선반영이 되고 있고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고환율을 유지시켜주게 된다라면은 네. 제가 봤을 때 수출에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 그리고 원포인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현상이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자연스럽게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대형주 섹터로 대형주 장세로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환율이라는 게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작용도 좀 다뤄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뭐 이번에 하는 결정 또 지지를 하시고 또 수출주를 봐야 네네.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라고 두 번째 포인트에서 설명을 해주셨네요. 다음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과연 이 제2의 코로나가 번지는 것인가. 그런데 어제 사실은 이 뉴스가 더 크게 영향을 미쳤었고요. 오늘은 또 잠잠합니다. 결국에는 관련주를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일천하로 끝나는 것인가. 이렇게 마무리되면은 사실은 뭐 전 인류에게는 더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많이 좀 걱정이 돼요. 걱정. 아, 네. 그 박쥐에서 나온 바이러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좀 걱정이 좀 되거든요. 아, 제가 깜빡했네요. 제가 방송 중에 제가 바이러스 관련된 그 리포트 그거를 준비를 했었는데 아, 깜빡했네요. 이게 사실 제가 코로나 때 그 공부를 어쩌다 보니까 되게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이러스의 부분을 상당히 많이 좀 공부를 했었는데 이게 예전에 코로나 같은 경우는 말굽박쥐에 이제 방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야생제 바이러스가 이게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말굽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야생제 바이러스가 이게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하이브리드 바이러스거든요. 근데 이게 말굽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이 바이러스가 폐렴을 미친 듯이 일으키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리버스 제네틱스라 그래가지고 유전자 제조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바이러스거든요. 원래 그 유전자 분석이라는 것들이 만약에 뭐 제 머리가 흰머리가 생긴다. 그러면 이 흰머리가 생기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 현상을 만들게 하는 어떤 유전자를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을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이 흰머리를 만드는 이 유전자를 찾게 되고 그 유전자를 만든 DNA를 찾아가지고 이 DNA에 대한 염기 서열 분석을 하는 게 기존에 하고 있는 유전자 분석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유전자 재조합, 그러니까 리버스 제네틱스가 이게 뭐냐면은 이게 어떤 유전자인지 몰라요. 근데 이 모르는 유전자를 어떤 생명체에 투여시켜가지고 어떤 현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동물이라는 예를 들게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를 어떤 쥐에게 투여시켰더니 이 쥐에게서 뭐 폐렴을 일으켰다. 그래가지고 그 폐렴을 일으키는 이 바이러스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게 유전자 재조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를 만들어가지고 유전자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어떤 생명체 투여를 해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거. 이게 유전자 재조합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바이러스 나와가지고 정말 코로나 때 정말 시끄럽했는데 지금 다시 이제 뭐 또 이제 박쥐에서 나온 바이러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사람한테 생명체한테 우리 인간한테 영향이 있다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바이러스를 만든 이유가 그때 당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든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걸 통해서 백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면역 치료제를 만들려고 이 바이러스를 만들었는데 이게 어떤 백신도 안 먹히고 면역 치료제 안 먹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고가 있었는데 그게 유출이 되게 되면서 이런 정말 난리는 난리통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그 바이러스가 발생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신경이 쓰인다라는 거죠. 네. 이게 사람이 제어가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오늘 정말 진짜 제 얘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이런 바이러스가 진짜 혹시라도 유출되게 되면 제2의 팬데믹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증시의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영향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체크 포인트로 무조건 이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분명히 좀 체크가 돼야 될 증시 악재 요인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악재로 네네.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정도 그렇게 인식하면 되겠죠?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해오셔가지고 그거는 또 벌거벗은 종목사에서 한번 열어주시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3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